동백꽃, 봄봄. 아마 다들 학창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요. 점순이가 던지는 그 알싸한 생강나무꽃 향기. 맞아요. 그 순박하고 어수룩한 주인공 모습, 뭐랄까,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런 소설들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토록 해악 넘치는 이야기를 쓴 작가의 실제 삶이 정말 지독한 비극과 고통으로 가득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작품이랑 실제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작가 김효정의 그 문학적 가면 뒤에 29 짧은 생을 정말 처절하게 살아냈던 한 인간의 진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히 주목할 키워드는 바로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중마고이였던 시인 이상이 함께 죽자고 했을 때조차 나는 내일의 희망이 이글이글 끓는다고 외쳤던 사람. 아, 그 유명한 일화죠. 네.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는 누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담고 있습니다. 김유정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유년기의 깊은 상실감입니다. 이게 평생 그를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아, 유년기. 그리고 둘째는 종종 문학적 낭만으로 잘못 포장되곤 했던 박록주 사건의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배경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친구 이상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담긴 그의 진짜 절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의 시작, 그의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사실 김효정 하면 왠지 모르게 가난한 농촌 작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요. 그가 원래는 육천석지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야말로 금수저죠. 와... 하지만 그 유복했던 시절은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7살에 어머니를 여의고요. 9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든요. 7살, 9살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데 네. 설상가상으로 가산을 관리하던 형 김유근이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전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아니 전 재산을요? 네. 그래서 천석군의 아들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전락한 거죠. 와, 부모님의 부재와 함께 경제적 기반까지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거군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힘드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경험이 단순한 가난을 넘어선 깊은 박탈감과 열등감을 그의 내면에 아주 깊이 새겨넣었다는 점입니다. 박탈감이라. 네, 원래 가졌던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처를 남기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어릴 때부터 심한 말더듬증, 즉 누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아, 말도 더듬었군요. 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터져나오는 울분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 끔찍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어떻게 동백꽃이나 봄봄처럼 그렇게 순박하고 웃음이 넘치는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그런 경험을 하면 세상에 대한 분노나 어두운 정서가 작품에 드러나기 마련인데 김유정의 소설은 정반대잖아요. 이게 일종의 현실 도피였을까요? 네, 많은 연구자들이 바로 그 지점을 궁금해했죠. 그의 문학 속 해악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였을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방어 기제. 그렇죠. 말로는 터뜨리지 못했던 울분과 에너지를 글로, 그것도 역설적으로 가장 밝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에요. 어머니 사진이요? 7살에 돌아가셨으면 얼굴도 가물가물했을 텐데. 네, 그 사진 한 장에 평생을 기댄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 지독한 그리움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훗날 우리가 살펴볼 그의 삶의 가장 큰 비극,
즉 비뚤어진 애정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아, 그 결핍이 결국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것도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터져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박녹주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의 삶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죠. 당대 최고의 명청이었던 박녹주에 대한 그의 행동은 과거에는 비극적 짝사랑 정도로 알려졌지만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박녹주 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녀는 평생 공포에 시달렸고 오히려 세간의 비난까지 감당해야 했던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자료들 보면 그 과정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펠레터로 시작했다고 하죠.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박녹주 씨가 만나주지 않자 태도가 그냥 180도 돌변합니다.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는 섬뜩한 내용의 혈서를 보내고 혈서까지요? 심지어 하얀 몽둥이를 들고 박녹주 씨가 탄 인력거를 막아서기까지 했다고요. 와, 소설 속 순박한 청년의 이미지와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의 심리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편지의 호칭 변화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처음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네, 선생님. 곧 일방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는 당신으로, 그리고 이내 상대를 완전히 격화시키는 너로 바뀝니다. 세상에 너라고요. 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명확합니다. 그는 현실의 인간 박녹주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 현실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사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유년 시절 상실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구원자라는 환상을 연상의 여인인 박녹주에게 투영한 거죠. 아하. 그런데 현실의 그녀가 자신의 환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 환상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한 겁니다. 이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이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만 듣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네요. 당연하죠. 당시 사회 분위기는 정말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했군요. 네, 사회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법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전무했으니까요. 그랬근데요.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병리를 넘어서 당시 사회가 여성의 안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런 깊은 상처와 논란을 안고 문단에 데뷔한 후에 김유정은 자신의 문학적 동지이자 운명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천재 시인 이상이죠. 네, 이상. 두 사람 다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를 바로 곁에 두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네, 한 명은 사회적 무례를 일으킬 정도의 지독한 애정 결핍을 겪었고 다른 한 명은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시로 자신을 표현했죠. 어쩌면 서로의 깊은 고독과 상처를 본능적으로 알아봤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죽음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아주 특별한 우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이네요. 두 시한부 천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동반자살 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1936년 가을, 이상이 일본 도쿄로 떠나기 전에 병상에 누워있던 김유정을 찾아와서 같이 죽자고 권유했다는 거죠. 네, 이 장면은 종종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실제 기록에 나타난 김유정의 반영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어땠는데요? 이상의 제안에 그는 앙상하게 마른 가슴을 풀어헤쳐 보여주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명일의 희망이 이글이글 끓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끓는다. 네, 내일의 희망이 지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다고 외친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죽음을 말하던 이상은 결국 그 이후에도 몇 달을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던 김유정은 불과 몇 달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김유정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렬했던 사람이 왜 먼저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의 그 뜨거운 희망은 도대체 왜 현실이 되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요? 네. 이 편지를 보면 그의 희망이 왜 좌절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나 아프게 알 수 있습니다. 1937년 3월 죽음을 불거의 열하루 앞두고 친구 안회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저도 자료에 담긴 편지 내용을 읽어봤는데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하여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이 구절. 요즘 나는 가끔 울면서 누워있다. 그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이 글자 너머로 그냥 절절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편지의 핵심은 단순히 고통을 호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아주 구체적인 부탁을 하거든요. 어떤 부탁이었죠? 돈 100원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재미있는 탐정소설 2억 원을 구해다 달라고 하죠. 탐정소설이요. 죽어가는 순간에요. 위대한 문학작품을 완성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탐정소설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의 심장부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문학작품을 남기겠다는 예술가적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당장 약을 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사 먹을 돈, 즉 생존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번역이라는 노동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 탐정소설은 당시 대중적 인기가 높아서 번역 일감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명일의 희망이 끓는다는 그 외침이 거창한 이상이나 꿈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저 약 먹고 밥 먹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절기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작가이기 이전에 그저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100원을 벌지 못했고 편지를 보낸 지 열하루 만에 29살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사후의 유품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친구 안회남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하게 단 하나, 그가 평생 품고 다녔던 어머니의 사진만이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길에 함께 가져간 것이겠죠.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는 동백꽃의 유쾌한 작가 김유정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 쳤던 인간 김유정을 만나봤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그의 문학에서 발견하는 그 명랑하고 순박한 해악은 이 모든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가 내질렀던 가장 처절한 비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겠다던 친구 앞에서 내일의 희망이 끓는다며 삶에 대한 의지를 그토록 뜨겁게 불태웠던 사람. 그러나 결국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떠나야 했던 사람.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지는 어디에서 오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이글거리게 만드나요?